정보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우리 주위에서도 투자할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고, 의외로 네이버가 그런 기본적으로 꼭 써야 되는 지표들을 잘 정리해 놨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망한 적도 있죠. 네, 아파트가 날아간 적도 있습니다. 종목에 좀 집중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자신감이 있는 종목들이 있어서. 주력으로 갖고 계신 주식이 어떤 걸까요, 현재? 장비 이런 거는 한 번씩 갔었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쪽은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 너무 쉬었고 이제는 좀 저평가되었다. 그럼 그 다음 성장 테마는 역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특별한 종목이 발굴이 안 되면 한 10종목을 쪼개서 하기도 되고요. 요즘 같은 때는 그냥 한두 종목에 좀 집중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자신감이 있는 종목들이 있어서 그렇게 그때그때 틀리죠. 검사장비 종목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장성이 좀 저는 좋게 봤고요. 또 어떤 이슈라고 해야 될까요? 뭐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어서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슈가 터질 때 좀 주가 탄력성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의료, 바이오 쪽입니다. 순환매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던데, 가령 올해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좋았었는데 사실 이제 2차 전지만 해도 좀 과도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지나치게, 물론 2차 전지의 성장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바는 아니고, 저도 고객분들한테 2차 전지는 항상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오른 거는 먼 미래의 이익까지 다 땡겨갖고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 짧은 기간, 물론 2년, 3년 보면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앞으로 이제 다들 차들이 전기차로 바뀔 테니까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는데, 지나치게 이제 많이 달렸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다른 종목들을 찾게 되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제약바이오가 사실 정말 오래 쉬었고, 특히나 이제 전통제약, 그러니까 암을 치료제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냥 장비 이런 거는 한 번씩 갔었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쪽은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 너무 쉬었고 이제는 좀 저평가되었다. 그럼 그 다음 성장 테마는 역시 제약바이오가 될 확률이 높고, 실제로 저도 이제 만나보면 관심 있어 하고 열심히 발굴하러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암 치료제죠. 그게 뭐 세포체든 전통제약이든 간에 그 학회들이 있어요. 뭐 유튜브만 보셔도 학회들 많이 일정 나오거든요. 거기에 맞춰 갖고 그 이제 암 치료제의 결과를 발표하는 회사들이 이제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때 그런 것들 리스트를 체크하시면서 개별 종목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조금 성과가 좋게 나올 만한 것들은 이게 탄력적으로 이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를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좀 걱정되는 분들 중에 하나가 많이 물리는 또 테마기도 합니다. 급등했다가 또 급락을 하기도 해요. 혹시 대표님 그럴 때 어떻게 좀 대응을 하시나요? 저도 쉽진 않아요.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좀 오래된 사례인데, 한올바이오 파마를 4,000원에 샀다가 임상이 잘 나올 거라고 그랬는데 막상 임상 결과가 나쁘진 않았는데 기대했던 만큼 안 나오니까 주가가 12,000원 갔다가 바로 4,000원 가는 거예요. 그때 저도 대응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올바이오 파마가 좀 몇 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었는데 그 다음 걸로 이게 12,000원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제가 멜론 팔았는데 그게 3만원 넘어가더라고요. 결국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그런데 이제 다만 파이프라인이 많이 있고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은 이제는 시장에 좀 주목받을 때가 되었다. 네, 그래서 기술적 분석도 꼭 참고하셔서 이 종목을, 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뭐 주식과 사랑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냉정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쓰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데드크로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5일선, 저는 21선을 중요시 생각하는데 5일선이 21선을 뚫고 내려가면 분할 매도를 일단은 조금 시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재반등 하더라도 일단은 물량을 줄여놓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를 오래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더라고요. 뭐 망했다라기보다는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본 경우도 당연히 있죠. 사실 이런 책을 쓰고 하는 것들도 저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는 어떤 바람이랄까요? 개미 투자자들이 좀 덜 다치면서 장기적으로 자산을 불려가는 합리적인 방법으로서 주식 투자를 선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망한 적도 있죠. 네, 아파트가 날아간 적도 있습니다.
아파트 한 채 정도의 아이, 돈을 그럼요. 날리신 건가요? 예, 상당히 큰 돈이죠. 아이고 그러셨군요. 그때 혹시 그걸 통해서 배우신 뭐 교훈 아니면 앞으로 그 투자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는 절대 투자 안 하겠다라고 어떤 결심하신 게 있으실까요? 그렇죠. 그게 결국 무리라고 그러죠. 결국 무리하지 않는 게 정답이구나. 그래서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해야지. 물론 그때는 확신이 있었다고 했지만 그 확신이라는 게 세상 일이 제 맘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다치게 되고 다치게 되는 걸 보완하기 위해서 더 크게 하다가 결국은 큰 손실을 봤기 때문에 역시 무리하지 말고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러셨군요. 네. 혹시 어떤 주식에 투자했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뭐 M&A 테마주였습니다. 네, 근데 M&A가 성공할 뻔했는데요. 잘 안 됐습니다. M&A가 됐을 때 이제 뻥 튀겨질 만한 어떤 주식이었는데 네, 성사가 안 된 거군요. 그렇죠. 안타깝죠. 상대방도 다쳤어요. 그 무리하게 방어하다가. 네. 서로 잘 협조가 됐었으면 서로 윈윈했었을 것 같은데 하여간 아픔이 있었습니다. 맞았는데. 그렇죠. 제가 이제 기술적 지표를 세 가지를 주로 쓰는데요. 추세가 중요하거든요. 추세를 볼 때는 MACD가 의외로 잘 맞춥니다. 추세를. 그래서 기본적으로 추세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추세가 좋을 때는 약간 흔들리라도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추세를 보셔야 되고, 좀 단기적으로 움직임을 보고 싶다 그러면 저는 CCI를 많이 씁니다. CCI가 이제 뭐 RSI도 있고 한데, CCI가 직관적으로 보기 좋게 보여줘요. 플러스 백, 마이너스 백, 과열 구간과 침체 구간을.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 매매 타임 잡을 때는 CCI. 그 다음에 이제 종목 발굴할 때 특히나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장기 횡보하고 있는데 잠깐 저희들은 그걸 태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주포라고 그러죠. 돈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이제 한 번씩 들어봐요. 그 신호들을 잡고 보면 OBV를 보면 단계 높아지고 있어. 그러면 찬스가 한번 올 때가 되었다. 그런 종목 잘 돼. 그래서 저는 이제 세 가지를 제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정보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우리 주위에서도 투자할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고, 자, 그런 것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바로 네이버 증권이 될 텐데요. 우리가 특히나 그 뉴스 이런 데 강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커뮤니티라고 그러죠. 토론방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가장 주식 관련 토론방이 뭐 그게 순기능이건 역기능이건 간에 가장 활발하게 잘 되어 있는 곳이 바로 네이버 증권이 되겠습니다. 그럼요. 늘 활용을 하죠. 우리가 이제 HTS라고 그러잖아. 홈 트레이딩 시스템은 아무래도 주식을 매매할 때 주로 많이 쓰고, 생각보다 거기서는 이제 뉴스 속보만 쓰거든요. 근데 네이버 증권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그런 정보들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보기 좋고요. 의외로 기술적 지표들도 꼭 필요한 것들은 정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바를 위에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뭐 해외 증시 소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증시에 필요한 거시경제 지표들, 이런 것까지 모두 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투자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투자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왜 소위 말하는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급등주거든요. 급등주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네이버 증권을 통해서 급등주, 이게 안에 보면 그 바에 다 있거든요. 급등주만 골라볼 수도 있고, 테마 중에서 가격이 많이 오른 테마를 찾아볼 수도 있고요. 이런 쪽을 찾아보시면 최근에 투자 경향들, 시장 경향이 어떻게 되는지 좀 찾아보기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종목에 따라 좀 틀리게 해야 될 텐데, 가령 대형주다 그러면 외국인 매매 동향 이런데 그 클릭해 보시면 다 나오거든요. 그런 걸 찾아야 될 거고, 소형주다 그러면 성장성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다 네이버 증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또 이야기를 보다 보니까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한 것도 네이버 증권에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거기서 어떤 것들이 확인할 수 있을까요? 왜 기술적 지표들이 편하냐면, 초보자들도 조금 배우면 매매 타이밍을 잡는데 굉장히 유용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백화점 문화센터 같은 데 가보면 그 주부님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제일 궁금하고 주식 투자할 때 불편하냐라고 여쭤보면 종목은 뭐 친구가 추천해 준 것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도대체 언제 팔아야 되느냐. 요게 가장 어려웠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차 전지주가 2023년에 굉장히 핫했잖아요. 뜨거웠는데 급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에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어려운데 그 기술적 지표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도와주죠.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은 그 논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주가가 움직이는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질문보다는 매매의 힘을 따집니다. 그래서 왜 오르냐 그러면 매수하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왜 떨어져요 하면 매도하는 사람이 힘이 크니까. 그래서 매수 매도의 힘의 논리, 힘의 균형만 찾거든요. 그러면 사람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힘의 균형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찾는 것에 대해서 나름의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지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수많은 지표를 다 알 수는 없는 거고 자기에게 맞는 지표를 잘 찾아야 돼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본적으로 왜 떨어지고 오르는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설명을 못 해주니까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네이버가 2021년 전후로 급등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그렇게는 사실 잠잠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뭐 장기 투자하고 우량주 투자한다고 이야기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네이버를 가지고 가령 10만 원대 사가지고 40만 원에 팔 수 있었을까?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은요. 제대로 수익을 좀 볼 수 있게.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실수라고 할까요? 뭐 생각보다 돈을 많이 못 버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익은 충분히 보는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수익은 짧게 끊어가면서 손실은 또 못 끊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본의 아니게 장기로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 방치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마이너스가 누적이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어차피 종목을 선정하고 하는 것도 운도 필요하고 한데 고르다 보면 좋은 종목을,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하거나 추천받거나 고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수익을 충분히 먹어줘야 되죠. 그럴 때 기술적 지표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의외로 네이버가 그런 기본적으로 꼭 써야 되는 지표들을 잘 정리해놨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차트 분석도 네이버가 결코 크게 부족하진 않다. 물론 이제 굉장히 높은 스킬에 올라오신 전문가들이 볼 때는 좀 약한데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 초심자나 기본적인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제 거래량이 움직이는 거는 뭐 HTS든 뭐 네이버든 당연히 있고요. 차트를 보시면 혹은 뭐 일일 거래 이렇게 데이터만 봐도 충분히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거래량이 하는 의미, 거래량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번 보셔야 될 텐데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식 투자가 뭐 미윈 대회를 하는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굉장히 좋은 회사하고 우량 회사인데 왜 이렇게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 싶으면 주목을 못 받은 거죠. 자, 주목을 받았다는 것이 사실은 거래량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간에요. 그러니까 거래량을 보신다는 것은 시장에 그러니까 관심을 받고 있느냐, 요거 이런 말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가가 오를 때 보면 거래량도 느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주가가 침체해 있을 때는 거래량도 함께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OBV라는 지표가 있는데 제가 좀 많이 쓰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거래량을 갖고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거래량이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OBV가 올라간다거나 특히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 이제 장기 횡보한 종목이거든요. 장기 횡보를 했는데 OBV 지표가 단계 올라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때가 되면 한 번씩 팍팍 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도 꼭 유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3단계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이제 그 경제 뉴스가 나오잖아요. 요즘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뉴스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2차 전지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런 것들이 다시 다 또 종목이나 주가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져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면 장점이 뭐 있을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사람이 스마트해진다고 그럴까요?
예를 들어보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른 게 환율이죠, 환율. 이렇게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 반토막이 난 환율을 사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또 오르고 했는데, 어쨌든 그 일반적인 뉴스를 그대로만 접하지 마시고 이거를 투자 관점에서 다시 한번 해석하시면 굉장히 틀려지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어마어마한 드라마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이제 탁 나왔으면 저도 정말 안 보는데 오징어 게임은 제가 봤거든요.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컨텐츠나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어떤 관심도가 높아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뉴스를 그냥 뉴스로 흘려버리지 마시고 뉴스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내셔야 돼요. 중국인 여행이 단체 여행이 풀렸다. 그러면 뭐 여행, 그렇죠, 카지노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해 관심을 더 높여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관심되는 업종이나 이런 걸 찾으면 이제 들어가서 종목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네이버에는 뭐 약식으로 돼 있긴 하지만 뭐 물론 그 안에 들어가면 뭐 재무제표 등 뭐 엄청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자세히 보면서 하기가 사실은 개인 투자에 쉽진 않은데, 요약된 정보들이 잘 그 갈무리 되어 있으니까 최소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내가 정말 자신 있지 않으면 이익이 일정 정도 나면서 매출이 느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로 선정하기 시작하면 혹시 좀 물리더라도 손실을 좀 보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꼭 주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재무 건전성들을 체크하면서 이제 종목을 발굴해야 되겠죠. 이게 혼자 사기 힘들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게 있는데 리포트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찾아서 분석하시면 좋을 텐데,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리포트가 모든 종목이 리포트가 나오는 게 아니라 대형주 위주나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테마가 참 마음에 들고 이 업종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종목 선정이 그래도 어렵다 그러면 그 업종의 1등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1등주로 하게 되면 그 업종이 힘들어지더라도 이렇게 부도도 안 나고 결국은 업이 없어지지 않는 한 돌아서거든요. 그럴 때 역시 다시 올라설 수 있는 게 1등주니까 정말 내가 모르겠고 안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업종의 1등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가장 그래도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찾아내는데 유용하고, 대표적인 게 이제 이동평균선 같은 거죠. 이동평균선의 흐름 이런 것들 보고 종목 선정을 마지막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쓰는 포털 사이트가 네이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하나의 매체라고 해야 될 텐데요. 우리가 주식 투자도 가장 그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주위에서 편하게 얻을 수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하고 실전을 통해서 돈을 벌 수도 있는, 그래서 초보자들을 위해서도 어떤 교과서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추구하는 방법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왜 포트폴리오, 즉 분산 투자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노벨 경제학상 받은 이론이겠지만 분산 투자라는 게 알고 보면 변동성을 줄이는 것, 즉 위험을 줄이는 건데, 그 분산 투자에는 시간을 분산하는 것도 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매 시기 혹은 매도 시기를 나눠서 하게 되면 결국은 가격이 평준화됩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투자한다 그러면 1,000만 원 가지고 한꺼번에 사는 게 아니라 200만 원씩 5번에 걸쳐서 산다거나, 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꺼번에 다 팔지 않고 내가 판 다음에 또 올라올 수도 있고, 내가 팔았는데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속된 말로 재매수할 때도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단가가 이익을 본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 탄력성도 높아져요. 그래서 주식을 더 잘할 수도 있게 됩니다. 물론 몰빵해서 한꺼번에 나오는 게 정말 제대로만 되면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겠지만 그런 기회가 생각보다 자주 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기법이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쓰는 기법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꼭 지킨다, 이겁니다. 제가 이제 주식 투자 강좌를 가가지고 꼭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주식을 산다는 것은 그 회사의 지분을 사는 거거든요.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분들이 이제 커피 좋아하시니까 커피 전문점 뭐 이런 거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제가 꼭 물어봐요. 커피 전문점을 하실 때 스타벅스처럼 잘할 수 있느냐? 뭐 그 정도는 아니래. 그러면 저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차라리 스타벅스 주식을 사세요.
세상에서 가장 커피를 잘 파는 회사보다 잘할 자신이 없다. 물론 스팟 어느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잘할 수 있으면 없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고 그러면 차라리 그냥 스타벅스를 사가지고 분기마다 또 50센트씩 배당도 꾸준히 줘요. 그러면 그 회사의 지분을 사서 내가 그 회사의 성장과 함께 하는 것이 낫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인드로 주식을 공부하시고 주식을 투자하시게 되면 굉장히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시장이 좀 흔들리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고령화가 되고 저성장 시대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오게 되는데, 그럴 때 내 자산을 불리고 유지하려면 성장성이 좋은데 내 자산을 자꾸 노출해야 되는데, 그럴 때 주식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싫어도 주식 공부를 하셔야 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나의 연금 자산을 위해서도 주식 공부 많이 하시고 공부하시면서 주식 투자를 장기적으로 해 나가신다면 여러분의 자산이 불어나고 더 행복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때 네이버증권 특히 사용하는 방법을 잘 알려주고 있는 네이버증권으로 주식 투자하는 방법, 네. 이 책을 참고해서 하면 좋겠네요. 네, 책을 참고해서 하시면 조금은 도움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